소년아, 내가 권을 연마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천노가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저는 몰라요. 소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오빠가 그랬어요. 천노가 권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천노. 저희가 미처 모르고. 육청이 황급히 말했다. 괜찮다. 천노는 손을 내저으며 온화하게 웃었다. 내가 연마하던 건 권법이라 하기도 뭐하다. 그냥 몸을 풀어주는 동작들일 뿐이다. 그런데 저는 천노가 정말 멋지게 치시는 것 같던데요. 소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 늙은이가 평생 내내 해온 동작을 어린애 하나가 멋지다 해주는구나. 이 말하면 헛살진 않았지. 아이 같은 말에 천노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육청도 조심스레 숨을 돌렸다. 홍 여차하면 천노가 남에게 수련 모습을 보여주는 걸 꺼려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노인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우선 너부터 침을 맞아야지. 천노는 말하며 몸을 낮춰 소녀를 들어 올렸고 육청과 함께 뜰 안으로 들어갔다. 문턱을 넘는 순간 육청은 걸음을 멈추었다.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뜰 가득 각종 약초가 널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다 익숙한 풀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집 주변에 지천으로 자라는 쇄골초였다. 아쉽게도 자세히 살펴볼 여유는 없었다. 천노, 이 뜰에 널린 것들이 전부 약초인가요? 육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 왜 묻느냐? 너도 약초를 아느냐? 천노가 놀란 듯 되물었다. 아는 건 아닌데요. 익숙한 풀이 보여서요. 저희 집 근처에도 많거든요. 어떤 것이냐? 저기 저 채반 위에 있는 것이오. 육청이 손으로 가리켰다. 푸른빛 도는 작은 꽃을 본 소녀도 반가움에 외쳤다. 맞아요. 우리 집에도 엄청 많아요. 뉴뉴도 자주 먹는 풀이에요. 천노는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쇄골초다. 흔한 약초지. 쇄골초. 육청은 되뇌며 물었다. 이 풀은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타박, 골절, 멍 같은 데 쓰지. 천노가 대충 말한 뒤 흥미롭게 육청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 약초에 관심이 생겼느냐? 네. 육청은 솔직히 대답했다. 소녀가 말하기를 제 병이 나은 건 천노의 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초라는 게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풀일 뿐인데 아픔을 고치고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니요. 의술을 배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천노가 천천히 말했다. 약초를 배우려면 담력도 필요하고 마음도 세심해야 한다. 머리도 좋아야 하고 글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비꼬는 기색 없이 차분한 설명이었다. 저 글은 조금 알아요. 육청이 말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원주인의 기억 속에서 육청은 실제로 글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이 세 개의 문자는 이전 세상의 한자와 거의 비슷했다. 다만 획이 더 복잡한 정도였다. 너 글을 읽느냐? 천노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시골에서 글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육청은 고아 신세였는데 그 나이에 글을 배웠다니 기이한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둔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겨우 글자를 알아보는 정도고 쓰는 건 못합니다. 천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마을에 떠돌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육청의 할아버지는 난리를 피해 이곳까지 흘러온 몰락한 선비였다고.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천노는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육청의 아버지는 본래 공부하는 인연이 없을 성미라 배움길을 포기했다 했다. 그래서 집안의 글맥도 그와 함께 끊긴 줄 알았건만 정작 손자가 조금은 이어받은 셈이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 집안에도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아이가 하나 나왔을 텐데.
천노는 고요히 생각하며 육청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어쩐지 시골 아이답지 않은 말투와 품새가 있다 싶더니 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리 하자. 천노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다. 앞으로 내가 침 맞으러 올 때마다 반 시즌 정도 약초를 뒤집어 말리도록 하거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는 내 소질에 달렸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다음부터 오빠와 함께 오너라. 내가 몇 가지 약선 요리를 해주마. 이렇게 마르고 약한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육청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노. 소녀야, 인사드려. 고맙습니다, 천노. 소녀는 귀엽게 인사했다. 하하, 별말을 다 한다. 천노는 웃었다. 이렇게 가냘픈 애를 보고 어찌 마음이 편하겠느냐. 방 안으로 들어온 천노는 소녀를 의자에 앉히고 서랍에서 은침 주머니를 꺼냈다. 육청, 이리 오너라. 침상에 누워라. 윗옷은 벗고. 육청은 그대로 따랐다. 마른 몸이 드러나자 천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운빛이 번뜩이는 침 하나를 꺼냈다. 길고 날카로운 침을 보고 소녀는 몸을 움찔했지만 오빠를 방해할까봐 이를 악물고 가만히 있었다. 겁내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이제 침을 놓겠다. 네. 육청은 담담했다. 전생에서도 침수를 받아본 적이 있기에 낯설지 않았다. 천노는 부드럽게 침을 틀어 잡힌 혈자리에 꽂았다. 새치 들어갔지만 육청은 통증 없이 약간 저릿할 뿐이었다. 한 침, 두 침. 곧 8의 배수처럼 18개의 은침이 가슴과 등 곳곳에 꽂혔다. 소녀는 오빠가 고슴도치처럼 보이는 것이 무서워. 결국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마지막 침을 놓으며 천노는 손을 떼지 않고 침끝을 가볍게 비틀었다. 그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육청의 몸속에서 은은한 온기가 혈맥을 타고 퍼져나갔다. 저릿하면서도 편안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곧 깊은 졸음이 몰려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천노, 오빠가 잠든 건가요? 소녀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내 오빠가 너무 약하다. 방금 놓은 침은 강체침이다. 깊은 잠을 자게 해서 기력을 돕는 침술이지. 소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자, 오빠는 여기서 재우자. 밖으로 나오너라. 천노가 맛있는 걸 만들어 주마. 정말요? 맛있는 거요? 순식간에 눈이 반짝이며 소녀는 총총 뒤를 따라갔다. 루청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소녀 태온양의 밝은 웃음소리였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은침은 모두 사라지고 가슴께에는 야른 이불만이 덮여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바깥 마당에서는 첫 노인이 돌탁자에 앉아 태온양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몰라도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리고 있었다. 특히 태온양은 새하얀 떡 한 조각을 들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라버니, 일어났구나. 형이 나오자 태온양은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달려오며 손에 든 떡을 내밀었다. 이거 봐. 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떡이야. 너무 맛있어. 오라버니도 먹어볼래? 루청은 떡을 받기 전에 먼저 천 노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천 어르신, 태온양이 폐를 끼치진 않았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천 노인은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와 함께 있으니 오히려 내가 더 즐겁다. 너는 어떠냐? 일어나고 나니 몸이 좀 어떠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루청은 몸을 몇 번 굽혔다 폈다.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온몸에 힘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혹시 병이 다 나은 건가요?
바보 같은 소리 천 노인이 웃어넘겼다. 내 몸은 원래부터 허약하고 바탕도 약하니 단번에 회복될 리가 없지. 오늘 놓은 강채침은 내 몸속 참된 기운을 잠시 깨운 것뿐이다. 힘이 넘치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이다. 네가 진짜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한동안 약선으로 보해야 한다. 그는 떡 접시를 누청 앞으로 밀어두었다. 자, 먹어보거라. 이 마떡은 태온양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많은 비장을 돋고 폐를 기르며 신기를 북돋아. 지금 너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음식이다. 루청은 매끈하고 새하얀 떡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이 떡, 귀한 것 아닙니까? 별로 귀하지 않다. 천 노인이 미소 지었다. 마을 밖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어렵지만 이 근처 산에는 흔하다. 다만 캐는 일이 좀 힘들 뿐이지. 내가 미리 비축해둔 게 있으니 부담 갖지 말 거라. 말은 가볍게 했지만 루청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깊은 산에서 말을 캐는 일은 위험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약초꾼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정성을 거듭 베푸는 천 노인에게 더 거절하면 무례가 된다. 루청은 황급히 몸을 낮추어 예를 갖추었다. 감사합니다, 천 어르신. 그는 자리에 앉아 떡을 작은 조각으로 떼어 입에 넣었다. 떡은 부드럽고 쫄깃하며 은은한 단맛이 돌았다. 전생에서 현대의 온갖 과자와 빵을 먹어봤지만 이 맛은 또 다른 감동이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익숙한 문장이 떠올랐다. 마떡, 산마로 만든 음식. 비장을 돕고 폐를 기르며 신기를 보강해 체력을 뚜렷하게 회복시킨다. 능력으로 나타난 효과는 천 노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라버니, 맛있지? 태온양이 자랑스런 얼굴로 물었다. 정말 맛있다. 루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 노인은 조용히 그를 살폈다. 루청이 몇 입 먹고는 스스로 멈추자 그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굶주렸을 텐데도 예의를 지키고 욕심내지 않는 품성. 노인의 눈에는 그것이 더욱 귀하게 보였다. 루청아. 천 노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아까 너 약초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 정말로 의학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의학을 배운다기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루청은 솔직히 대답했다. 그저 약초가 너무 신기해서 좀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밭도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약초라도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걸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까 해서요. 약초를 캐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 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이 많다. 산은 깊고 숲은 험하며 독한 짐승도 많다. 아무나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인들 쉽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면 되는 거죠. 루청은 담담히 웃었다. 그래, 맞는 말이다. 천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는 드물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좋다. 다음에 침 맞으러 올 때는 나를 도와 약초를 햇볕에 말려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배우는지는 내 재능에 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 어르신. 루청은 크게 절하며 기뻐했다. 이미 들은 말이지만 다시 듣자 마음이 더 벅차올랐다. 천 할아버지, 그럼 오늘도 오라버니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태온양이 호기심 가득 묻었다. 오늘은 안 된다. 천 노인이 웃었다. 오늘은 내가 장에 내려가야 하니 시간이 없구나. 장에요. 루청은 순간 놀랐지만 조심스러워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의 신분으로는 괜한 질문이 오히려 경계만 부를 것이다. 반대로 태온양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물었다. 천 할아버지, 장에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장에는, 천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나중에 내가 크면? 직접 가서 보면 된다. 이 작은 마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 태온양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루청마저도 놀랐다. 이 세계의 장이라는 곳,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잠시 후, 첫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이제 돌아가거라. 나는 장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사흘 뒤 다시 와서 침 맞도록 해라. 루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천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루청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어제 강에 가서 물고기를 낚아봤는데 저에게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든 막끈은 너무 약해. 조금만 큰 고기가 걸리면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질기고 튼튼한 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튼튼한 실이라 첫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무엇인가 떠올랐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라. 트렌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다. 손에는 작은 백단향 나무함이 들려 있었다. 이걸 가져가거라. 그는 상자를 루청에게 건넸다. 네. 이게 무엇인가요? 루청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거의 투명한 흰색 실 한 뭉치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한 옥빛을 띠고 있었다. 이건 트렌 노인이 말했다. 내가 예전에 바깥에서 의원 일을 하며 떠돌던 시절 어떤 검객을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의 뜻으로 건네준 물건이다. 무엇으로 만든 건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엄청나게 질기고 단단해서 웬만한 물건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 낚싯줄로 쓰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이다. 트렌 어르신,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루청은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상자를 밀어 돌려드렸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의 검객이 바친 물건이라면 보통 물건일 리 없었다. 감히 함부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검객이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역시 이 세계에는 범인의 경지를 넘은 고수가 존재한다. 단순한 고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트렌 노인은 상자를 받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그냥 가져가거라. 나에게는 이미 쓸 일이 없다. 10여 년 동안 상자 속에 들어 있었는데 네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내가 튼튼한 실을 필요로 한다니 이걸 쓰거라. 그러면 이 물건도 헛되이 먼지만 뒤집어 쓰지 않겠지.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미안하다면 다음에 좋은 고기를 낚으면 몇 마리 가져오면 된다. 어제 내가 잡은 그 작은 고기도 생각보다 맛있더구나. 술안주로 아주 잘 맞더라. 루청은 나무함을 품에 안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어제부터 트렌 노인은 두 형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의 권법을 몰래 배워볼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상자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트렌 어르신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절대 몰래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않겠다. 트렌 어르신, 안심하세요. 그는 상자를 꼭 쥐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나중에 맛있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제일 먼저 어르신께 가져다 드릴게요. 하하, 좋다. 기대하고 있지. 트렌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두터운 정을 보였다. 그 집을 나서며 루청은 티오냥과 함께 산길을 내려갔다. 가슴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다. 오늘 얻은 것은 너무나 많았다. 침 치료의 보약, 약재 말리는 법까지 배우고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범한 실까지 손에 넣었다. 그 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트렌 노인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눈에 띄면 괜히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능력을 써서 바로 정체를 확인하진 않았다. 상기슬게 다다르자 마침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낚싯대와 물통을 들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루청을 보자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다. 루청. 석 아저씨, 다들 낚시 갔다 오신 거예요. 루청이 웃으며 물었다.
그렇지. 석 아저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내 말대로 지렁이를 미끼로 써봤더니 효과가 아주 좋더구나. 오늘 아침에 대선이랑 같이 조금 파와서 써봤는데 이걸 좀 봐라. 이렇게 많이 잡았다. 그는 통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생선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많게는 한두 근은 돼 보이는 큼직한 것들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통도 모두 그럭저럭 수확이 괜찮았고 어떤 이는 크게 자랑했다. 나는 아주 큰 놈 하나 걸렸는데 적어도 5근은 됐다니까. 아쉽게도 줄이 약해서 끊어져 버렸어. 바늘도 같이 날아갔지. 내가 힘 좀 빼고 당기랬잖아. 그렇게 세게 당기면 안 끊어질 리가 있냐. 옆에서 누가 구시렁댔다. 아니 그게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니까. 진짜 큰 고기였다고. 적어도 5근. 됐고 아무리 봐도 2근 반이다. 5근이면 너는 이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지. 아 진짜 5근이라니까. 알았다. 2근 반도 5근이라고 치자. 그들의 익숙한 실랑이에 노청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전생에서 낚시하러 다닐 때도 꼭 그랬다. 줄만 끊기면 놓친 고기는 10근부터 시작이었다. 세계가 달라도 낚시꾼들의 허풍은 역시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노청이 웃자 그 남정네들은 조금 민망한 듯 기침을 하거나 눈을 돌렸다. 특히 티에오년이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자 더더욱 어색해했다. 루청, 둘이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성 아저씨가 얼른 화제를 돌렸다. 저희, 트렌 어르신 댁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렇지. 루청 목숨을 살려줬으니 인사하러 가는 게 당연하지. 석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짐작했다. 맞아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제가 아직도 누워 있었을 거예요. 루청은 살짝 웃었다. 그래, 어제 우리한테 낚시법을 알려준 것도 너니까 너도 생선 좀 가져가야지. 맞아, 너 아니었으면 누가 지렁이를 미끼로 쓰겠다고 생각했겠냐. 우리 통에서 골라 가져가라. 내 고기가 제일 크다. 헛소리, 내 건 주먹만 한데 뭔 소리냐. 이쪽 통에서 가져가. 여러 명이 앞다투어 생선을 내밀었다. 루청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제도 많이 잡아서 아직 남았어요. 남았어도 더 먹어야지. 둘 다 말랐는데 생선 먹고 기운 좀 차려야지. 결국 그는 각 통에서 조금씩만 받아 묶었고 합쳐서 대략 반 근 정도가 되었다. 더 가져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조금이냐. 석 아저씨는 계속 권했다. 정말 괜찮아요. 집에 소금하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많이 가져가도 못 요리해요.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권하지 않았다. 확실히 조미료가 없으면 생선을 해먹기 어렵긴 했다. 루청은 태훈양과 함께 생선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도착하자마자 생선을 부엌 뒤쪽에 두고 아까 받은 나무함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햇살 아래 흰 실은 마치 옥으로 뽑아낸 듯 영롱하게 빛났다. 루청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좋아. 이제 한번 보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는 능력을 살짝 발동하며 상자 속의 실을 응시했다. 한참 동안 집중해 바라보던 끝에 상자 안의 실에서 옅은 붉은 빛이 은은하게 번져 나왔다. 다음 순간 글귀가 떠올랐다. 설점령의 실, 영충 설점이 뽑아내는 실로 내구도가 극도로 높다. 물에 젖지 않으며 불에 타지 않고 칼과 검도 해를 입히기 어렵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다. 설자매복을 만드는 주재료. 떠오르는 정보를 읽은 순간 육청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진 노인이 건네준 이 물건이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곳에서 눈을 뜬 뒤 스스로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 이래 물건이 발하는 빛이 곧 그 가치의 척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본 것은 회색, 흰색, 그리고 붉은 빛. 그중 붉은 빛은 오직 진 노인에게서만 나타났고 그때 능력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그는 은둔한 수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애 두 번째 붉은빛 물건을 보게 되다니. 게다가 그건 역시 진 노인이 준 것이었다. 설마 붉은 등급의 보물이라니? 육청은 절로 감탄을 내뱉었다. 애초에 평범하지는 않겠거니 생각했지만 능력에게 보물이라 불릴 만큼 귀한 물건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설명에는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칼과 검도 통하지 않는다 적혀 있었다. 보물이 아니면 어찌 이런 성질을 갖겠는가? 진 어르신은 이 실이 이 정도로 신묘한 줄 알고 계신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며 마음 한켠이 복잡해졌다. 감동, 감사, 그리고 부끄러움. 요 며칠 두 남매는 진 노인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은 한때 남몰래 남의 침구 공법을 배울 생각까지 품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심껏 고기를 낚아 보답하는 것뿐이겠지. 힘겹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갚아야 했다. 지금 집안에는 드릴 만한 물건조차 없었고 게다가 진 노인은 돈 같은 것에는 마음을 두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잠령의 실 같은 보물을 가볍게 건네셨으니? 생각하며 그는 미소를 띠고 실뭉치를 가볍게 들어올렸다. 보아하니 넌 애초에 내 낚싯줄이 될 운명이었구나. 손끝이 닿자 실은 찬물처럼 시원하고 매끄러우며 탄력이 있었다. 두께도 전생에서 쓰던 고급 낚싯줄과 비슷했다. 도대체 설잠이라는 영충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굵고 질긴 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겉보기에는 작아 보였지만 살짝 잡아당겨보니 풀어내면 100m는 좋게 될 것 같았다. 낚싯줄로 쓰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육청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판자 위에 실을 올려두고 잘라보려 했다. 칼날이 내려치자 쨍하는 소리와 함께 실은 끄떡도 없고 오히려 칼날만 판자 속으로 박혀버렸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가 설명에 적힌 문구를 떠올렸다. 물에 젖지 않으며 불에 타지 않고 칼과 검도 통하지 않는다. 처음엔 과장된 말이라 여겼는데 의미 그대로였다. 이런 물건을 부엌칼로 자르려 했으니 될 리가 없었다. 이번엔 부엌에서 나이타를 꺼내 직접 불꽃을 대어 태워보기로 했다. 5분이 지나도 실은 멀쩡했고 불꽃이 더 강해지자 그제야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며 끊어졌다. 물과 불을 가린다는 건 내성이 높다는 뜻이었지 절대 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군. 그을린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어찌되었든 실 따위가 불에 5분이나 버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범했다. 이건 철도 아니고 실이다. 그렇다 해도 잘 타인다는 사실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정말로 상하지 않는다면 길이를 맞출 방법도 없어. 통째로 던지는 낚시를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손낚시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했다. 지금처럼 태워 끊을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했다. 육청은 바로 새 낚싯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대나무를 골라야 했다. 칼을 들고 마을 뒤 편중림으로 올라가 늙고 가는 대나무만 골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마음에 드는 몇 개를 베어왔다. 그 다음은 깎고 말리고 건조에 좀먹지 않게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는 한 대만 대충 손질해 약하게 불에 쬐어 휘어짐을 잡고 그대로 첫 번째 낚싯대를 만들기로 했다. 나머지 대나무는 후에 충분히 말려 쓰기로 하고 몸통이 완성되자 남은 일은 간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낚싯대 하나가 완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육청은 새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소연아, 봐봐. 형의 새 낚싯대 어때? 예쁘지? 응, 엄청 예뻐. 소녀는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옛날 낚싯대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육청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도 그렇게 생각해. 육청은 가볍게 낚싯대를 휘두르며 잠옷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둘러 만든 것이지만 새 낚싯대의 품질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낚싯대에서는 짙은 흰빛이 뚜렷하게 번져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은 예전 낚싯대보다 훨씬 강렬했다.
다음 순간 글귀가 떠올랐다. 설잠령 실낚싯대. 설잠령의 실을 줄로 삼아 만든 낚싯대. 줄은 극도로 견고하며 대는 튼튼해 백근의 힘을 버티고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낚싯대라면 큰 고기도 노릴 수 있다. 그 글꼴을 본 순간 육청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직접 만든 낚싯대가 백근의 힘을 견딘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설잠령의 실 자체가 보물이라 내구도가 높은 건 당연했지만 그는 마을 뒤산의 늙은 대나무까지 이 정도로 튼튼할 줄은 몰랐다. 그는 감탄하며 생각했다. 역시 이곳은 다른 세계다. 설잠령의 실 같은 기이한 물건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곳에서 자라는 대나무조차 보통보다 훨씬 강하다. 전생에서 함께 낚시하던 친구들이 이걸 봤다면? 부러움에 눈을 푸르게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형아, 낚싯대 다 만든 거지. 이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 소연이 신나게 외쳤다. 가자. 당연히 가야지. 육청은 호탕하게 웃었다. 새 낚싯대를 손에 쥔 그의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이걸 만들기 위해 꼬박 이틀을 쏟아부었고 집안의 고기도 거의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내일은 다시 친 노인 댁에 가 친구를 해야 한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와, 또 고기 잡으러 간다. 소연은 펄쩍 뛰며 외쳤다. 형아, 지렁이는 내가 캘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녀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육청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아이들, 특히 여자애들은 벌레를 무서워하지만 소연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지렁이를 캐겠다고 들떠 있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점잖은 아가씨가 될지 아니면 더 뛰어노는 말괄량이가 될지 잠시 염려되는 생각이 스쳤지만 육청은 금세 웃으며 털어냈다. 그는 낚싯대를 맨 채 마당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는 소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손에는 지렁이로 가득 찬 대나무통을 들고 있었다. 형아, 빨리. 간다, 간다. 육청은 처마 밑에 작은 삽을 들고 흙을 조금 더 떠넣은 뒤 집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게 뭐야, 형아?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의 비밀 무기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는 이게 결정해줄 거다. 큰 고기. 소연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어떤 고기인지 몰라도 듣기만 해도 멋있어 보였다. 준비를 마친 육청은 물고기를 담을 나무통을 들고 새 낚싯대를 어깨에 맸다. 가자. 출발이다. 출발. 소연도 따라 외치며 활기차게 앞으로 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매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소연은 먼저 앞장서며 대나무통을 품에 안고 깡충깡충 뛰었고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큰 고기, 큰 고기, 큰 고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소연아. 둘이서 어디 가는 거냐? 안녕하세요, 조 아저씨. 저희 형아랑 고기 잡으러 가요. 오늘은 꼭 진짜 큰 고기 잡을 거예요. 큰 고기라? 어떻게 아냐? 큰 고기가 걸릴지 안 걸릴지. 형아가 그랬어요. 우리 형아는 마을에서 고기 제일 잘 잡아요. 소연은 당당히 가슴을 쭉 내밀었다. 하하, 맞지 맞지. 형아가 제일 잘하지.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었다. 애가 이렇게 귀여운데 누가 미워하겠어. 그는 육청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동안 아팠을 때 얘가 얼마나 울던지. 가서 고기 잡을 거면 잘 지켜봐라. 절대 강가에서 장난치게 두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육청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다시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들었지? 강가에 가면 절대 물가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 네, 알아요. 저 착해요. 그래,
소연이는 제일 착하지. 아저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조 아저씨와 인사를 나눈 뒤 두 남매는 다시 길을 걸었다. 하지만 강가에 다다른 순간 둘은 동시에 멈춰 섰다. 어제 육청이 쓰던 자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7명, 8명이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모두 마을에서 보던 얼굴들이었다. 육청아, 또 고기 잡으러 왔냐? 여기 와서 같이 앉아라. 누군가 손짓했다. 집에 고기가 떨어져서요. 오늘 먹을 만큼만 잡으러 왔어요. 육청은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붙어 앉아 계세요? 서로 줄 엉키면 곤란할 텐데요. 곤란하지. 한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너무 안 잡혀. 반나절을 앉아 있어도 한 마리도 못 건져. 여기만 유독 잘 걸리거든. 듣자니 너도 어제 여기서 잡았다며? 잡기 쉬우니 다들 몰려왔구나. 육청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어느 세계든 잘 잡히는 자리엔 꼭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었다. 네, 저도 어제 여기서 했어요. 그럼 대단한 거다. 네가 다녀간 뒤로 여기서는 계속 잘 걸렸어. 근데 오늘은 좀 줄었네? 무슨 일인지. 줄어든 게 당연했다. 육청은 속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이붙는데 어찌 고기가 남아있을까? 이 자리도 당분간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잡으세요. 저는 다른 데 가서 해볼게요.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좁은데 한 명 더 끼면 정말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다른 데서 잡아보겠다 말하자. 속으로는 다들 아무 소용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주변은 죄다 시도해봤고 오직 이 자리만 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멀어질 때까지 걸었지만 육청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못 마땅할 것도 없었다. 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나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자신만 피해주지 않으면 불평할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여기가 빼앗기면 다른 좋은 자리를 찾으면 될 뿐이었다. 이 강은 길고 넓다. 좋은 자리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강가를 따라 계속 이동했다. 이전 두 자리로는 가지 않았다. 그곳도 마을 사람들 눈에 잘 띄었기 때문이다. 만약 또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내일은 온 마을이 몰려들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더 번거로워진다. 그는 오히려 사람 없는 곳, 이왕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찾고 싶었다. 조용하고 귀찮은 일도 없을 테니. 이번엔 도끼와 낚싯대, 물통뿐 아니라 잡초를 치울 칼도 챙겨왔다. 어디든 마음에 들면 바로 개간할 수 있게. 육청은 걸으며 능력을 사용해 강물 위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강가가 굽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노청은 마침내 새로운 낚시터를 발견했다. 초급 포인트. 영양이 풍부한 수원이 흐르고 수초가 무성하여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자주 들르는 곳. 이곳에는 변이 과실이 자라며 일부 어개들이 특히 좋아하는 열매다. 이곳에서 낚시하면 예기치 않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 포인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가 처음 발견했던 포인트보다 훨씬 더 눈부셨다. 위쪽의 변이 과실이 자란다는 뜻인가? 노청은 고개를 들어 근처 둑을 훑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묘한 모양의 나무 몇 그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그 나무들에서도 희미한 백광이 뿜어져 나왔다. 혈행수. 혈행 열매를 맺으며 독성은 없고 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혈행 열매 안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전해지며 일부 어개들의 최애 식재이다.
혈행이라. 루청은 가지에 촘촘히 매달린 새빨간 열매를 올려다보았다.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이면서도 피처럼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정말로 이게 이상한 물고기들이 좋아한다는 그 열매인 건가? 약간의 호기심을 품고 다가가자 다행히 이 혈행수들은 그리 크지 않아 손만 뻗으면 한 줌씩 따낼 수 있었다. 오빠,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어. 태온양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루청 손에 든 보석 같은 붉은 열매를 보며 꿀꺽 침을 삼켰다. 먹으면 안 돼. 그의 눈에 뜬 정보에는 혈행이 독은 없다고 나왔지만 약재로 쓸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약재라면 절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따왔어? 태온양이 고개를 갸웃했다. 낚시용이야. 어떤 큰 물고기들은 이걸 아주 좋아해. 오늘 큰 놈 하나 물어주면 좋겠어서 그래. 물고기도 과일을 먹어? 태온양이 깜짝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물고기도 사람하고 비슷해서 지렁이도 먹고 과일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풀도 먹어. 뭐든 먹지. 옥수수랑 풀도 먹어? 그녀는 입을 벌리고 신기해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티온양이 먹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유혹하는 데 쓰는 거야. 응, 알겠어.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보다 큰 물고기에 더 관심이 생긴 듯 눈을 반짝였다. 티온양, 너는 여기 앉아서 기다려. 형이 포인트부터 정리할게. 아이에게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고 일러둔 뒤 루청은 단도의 짧은 대나무 막대를 묶어 풀숲과 잡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전생에서 낚시터 정리는 일상이었으니 지금도 움직임은 능숙했다. 잠시 후 강가에 깔끔한 공간이 하나 드러났다. 그는 일부러 혈행수 몇 그루는 남겨두었다. 백광을 띠는 식물이니 가치가 높았다. 준비를 끝낸 뒤 루청은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미끼를 뿌리지는 않았다. 집에 있는 식량은 낭비할 여유가 없었고 그의 눈은 이미 이곳이 자연 포인트임을 말해주고 있었으니 미끼 없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강가에 앉은 그는 먼저 지렁이를 꿰어 이틀치 식량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지렁이를 바늘에 꽂고 가볍게 던졌다. 찌가 잔잔한 물결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과연 지금까지 본 포인트 중 백광이 가장 강한 곳답게 찌를 내려놓기도 전에 조금 흔들리더니 그대로 쑥 가라앉았다. 그는 손목을 가볍게 튕겼다. 휙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물고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작은 은어 한 마리. 두 손가락 너비밖에 되지 않는 흔한 어종이었다. 루청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이 강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다. 거의 어디에나 있다. 은어다. 태온양이 기뻐 외쳤다. 맞아, 은어. 오늘은 운이 좋은가 본데. 그는 물고기를 통에 넣었다. 첫 수확이 이렇게 빠르다니 왠지 오늘은 큰 조과가 있을 것 같았다. 기세가 오른 그는 연이어 낚싯대를 던졌다. 하지만 몇 마리 작은 놈들을 더 잡은 후 갑자기 찌가 멈춰버렸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그는 즉시 이 상황을 파악했다. 작은 물고기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는 딱 두 가지다. 한 곳에 모였던 물고기가 다 빠져나갔거나 큰 놈이 나타나서 작은 것들이 전부 숨은 것. 루청은 재빨리 낚싯줄을 꺾고 지렁이를 빼낸 뒤 아침에 준비해둔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비장의 무기지. 오빠? 태온양이 반색하며 물었다. 루청은 주머니를 열어 노랗게 빛나는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꺼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왕 아주머니한테 얻어온 거다. 미리 큰 놈 노리려고 준비해둔 것. 전생에서 그는 황량한 호수에서 낚시할 때 잉어와 추어를 잡는데 옥수수가 최고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도 통할지는 모르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아까 딴 혈행 열매를 써볼 것이다. 탱글탱글한 옥수수 하나를 바늘에 끼우고 그는 부드럽게 낚싯대를 휘둘렀다. 그러나 예상외로 결과가 바로 나타났다. 바늘이 물에 닿은 순간 찌가 안정되기도 전에 강하게 처박히며 낚싯줄이 활처럼 휘었다.
강바닥에서 거대한 힘이 들이받아 올라오며 루청의 몸이 뒤로 휘청했다. 루청은 번개처럼 반응하며 한 걸음 내딛어 중심을 잡았다. 좋아. 감히 나를 기습한다고. 그는 낚싯대를 꽉 쥐고 줄을 타고 전해지는 강력한 당김을 느끼며 눈빛을 번뜩였다. 큰 놈이다. 이 정도 힘이라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근 이하일 수는 없다. 촤! 바늘에 걸린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자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줄을 팽팽하게 당겼고 바람을 가르는 듯한 위잉 소리가 울렸다. 내 손에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쉽지 않아. 물고기가 미친 듯이 몸부림쳐도 루청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줄의 장력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며 물속의 괴어와 대치전을 이어갔다. 방금 만든 낚싯대는 영잡내노의 견사로 짠실을 사용해 백근의 힘도 버틸 수 있다. 이 정도 힘으로는 절대 끊기지 않는다. 오빠, 힘내. 태온양은 두 주먹을 꼭 쥐고 옆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긴장했다. 큰 소리를 내면 큰 물고기가 놀라 도망갈까봐 그저 낮은 목소리로 응원할 뿐이었다. 그 뒤로는 사람과 물고기의 지구력 싸움이었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며 반 시즌이 넘도록 버티다 마침내 루청은 물고기의 힘이 확연히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군. 이 한판 승부로 그는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지쳤다. 며칠 전진 노 의사가 침을 놓아 원기를 크게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물고기가 지쳐버리면 그때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 마지막 힘을 모아 몇 번 더 끌어당기자 물속에서 줄곧 난동을 부리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제야 두 남매는 물고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빠, 엄청 크다. 태온양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 외쳤다. 루청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라웠다. 한눈에 봐도 최소 10근은 넘는다. 흥분을 억누르며 그는 낚싯대를 꽉 잡았다. 낚시란 건 특히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때 놓치면 여든이 되어도 평생 아쉬워한다. 그런데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깨달았다. 그에게는 뜰채가 없었다.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집에는 누추한 망 하나도 없었고 제대로 된 뜰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뜰채가 없으니 그대로 끌어올릴 수 없고 루청은 결국 아주 천천히 줄을 더 당겨 물고기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태온양에게 낚싯대를 잡게 하고 자신은 강가에 바짝 엎드려 손으로 직접 끌어올릴 생각이었다. 이 방법은 꽤 위험했다. 이 정도 크기의 물고기가 힘을 조금만 되찾아 꼬리를 세게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사람을 기절시키기 충분하니까. 다행히 이 물고기는 진짜로 다 지쳐 있었다. 끝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 루청은 온 힘을 다해 그 거대한 물고기를 강가 위로 들어 올렸다. 오빠, 이 물고기 나보다 키가 더 커. 태온양은 달려와 비교해보고 소리쳤다. 그래, 정말 너보다 길다. 루청이 내려다보니 물고기는 한 장 길이쯤 되었고 태온양보다도 약간 더 컸다. 어디 한번 정체를 보자. 물고기는 몸이 길고 비늘이 갑옷처럼 겹겹이 겹쳐져 있어 위험이 넘쳤다. 그는 바로 눈을 발동했다. 순간 물고기 몸에서 백색의 빛이 빽빽하게 튀어올랐다. 백광인가? 루청은 살짝 실망했다. 이 크기라면 적어도 적광쯤은 기대했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만약 적광이었다면 아마 자신은 이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적광을 본 것은 단 2번뿐이었다. 하나는 찐 노의사. 둘은 영잡내노의 견사. 둘 다 범상치 않은 존재들이었다. 진노는 수련자였고 영잡내노의 견사는 천부의 보물이었다. 만약 이 물고기가 적광이었다면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끌어당겼을지 모른다. 침착함을 되찾은 그는 새로 떠오른 문구에 시선을 고정했다. 청가버. 대형 어종으로 전신이 녹빛 각각으로 덮여 있으며 강의 지배자라 불린다. 목구멍 안에는 어석이 들어있다. 전해지길
성체 청가버의 목구멍 속 어석을 얻어 갈아 몸에 지니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신이 안정된다 한다. 루청의 눈빛이 한순간에 밝아졌다. 어석. 이 거대한 물고기 안에 어석이 있었다. 전생에도 그는 20근이 넘는 야생 청어를 잡아 어석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만 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팔지 않았다. 좋기도 했고 또 낚시꾼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어석은 몸을 보호하고 흉을 막는다. 그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 그의 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청가버의 어석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며칠째 태온양은 악몽 때문에 매일 밤 그의 품에 파고들어야만 잠들 수 있었다. 이 어석이 정말 효능이 있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흥분한 나머지 그는 거의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갈라버릴 뻔했으나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다. 오빠, 이렇게 큰 물고기 어떻게 가져가? 통이 너무 작아. 태온양이 걱정스레 물었다. 통의 대본이 정말로 들어가지 않았다. 괜찮아. 조금 있다가 풀을 엮어서 줄을 만들면 된다. 업어가면 돼. 루청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0여 근짜리 물고기쯤 들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우리 계속 날까? 태온양의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경험상 거대어와 한참 싸우고 나면 주위 물이 너무 뒤흔들려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곧바로 아까 따둔 혈행 열매가 떠올랐다. 그리고 잠시 고민했다. 그의 눈에 뜬 정보에 따르면 혈행은 기이한 물고기들의 최애였다. 눈에서 말하는 그 기이한 물고기가 과연 무엇일까? 청가버처럼 어석을 품은 물고기조차 기이한 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분명 보통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루청은 한 번 더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통에 물을 가득 채워 청가버의 머리를 넣어 숨통이 통에 있도록 한 뒤 다시 포인트로 돌아갔다. 혈행 하나를 바늘에 걸어 강물에 던지고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반 시즌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아까 청가버가 너무 흔들어놔서 기이한 물고기조차 오지 않는군. 루청은 한숨을 쉬며 낚싯대를 거두었다. 가자. 그러나 짐을 정리하려던 순간 찌가 갑자기 강하게 미친 듯한 속도로 물속으로 처박혔다. 루청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거의 낚싯대를 놓칠 뻔했다. 다행히도 수년간의 경험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순간적으로 두 손이 낚싯대를 꽉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균형을 잡았다. 아니었으면 아예 낚싯대와 함께 강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번 끌어당김은 아까의 청가버 못지않게 강력했다. 이 세 개의 물고기들은 전부 기습을 좋아하는구나. 팔을 타고 전해지는 날카로운 장력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우스웠다. 오랜 세월 낚싯대를 잡아온 그였지만 오늘은 두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 이제는 진지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개의 큰 물고기란 놈들은 도무지 정정당당이란 게 없다. 예고도 없고 미끼를 탐색하는 반응도 없다. 한번 물면 바로 끌고 가려 한다. 반응이 느렸다면 벌써 강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이다. 좋아, 물었으면 끝까지 가보자. 루청은 낚싯대를 단단히 쥐고 끊임없이 변하는 장력의 흐름을 느끼며 손의 힘을 조절했다. 또 한 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그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번에도 청가버처럼 큰 녀석이려니 생각했다. 첫 당김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분 지나자 느낌이 달랐다. 청가버가 오래 버티는 힘과 끈기를 가진 반면 이 녀석은 순간 폭발력은 있지만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처음 한 번만 버티면 힘이 금방 빠져버렸다. 대여가 아니라 순발력만 뛰어난 놈이군.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그 말은 곧 안심해도 된다는 뜻. 순간 속도만 빠른 물고기라면 청가버 같은 괴력형보다 상대하기 쉬웠다. 역시나 그의 예상대로였다. 몇 번의 강한 저항 이후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물 위로 어렴풋한 붉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붉은 물고기? 몸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 왔을 때 루청은 넋을 잃었다. 전신이 불길처럼 붉었다. 햇빛을 머금고 물 위에서 반짝이는 그 색은 도저히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이영어! 거의 외치듯이 말이 튀어나왔다. 색깔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찾던 이영종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록 두세 뼘 남짓한 크기였지만 절대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다. 작은 덩치 덕에 금방 지치게 만들었고 힘을 잃자 루청은 그대로 끌어올렸다. 오빠, 너무 예뻐. 티오난이 눈을 반짝이며 붉은 물고기를 바라봤다. 정말 아름답구나. 루청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날씬한 몸체에 곡선을 그린 두 가느다란 수염, 불꽃처럼 퍼지는 꼬리지 느러미와 햇빛 아래 붉게 빛나는 비늘. 강에서 태어난 절경이라 해도 과하지 않았다. 그가 감상에 잠겨있을 때 시야에 문자가 떠올랐다. 혈어링어, 이영어. 전신 붉은 비늘로 뒤덮여 있으며 수영 속도가 매우 빠름. 몸에 미세한 연기가 서려 있어 고기가 영양가 높고 맛이 뛰어나며 비늘은 약재로 사용 가능. 올바르게 길러지면 영어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음. 붉은 어체에서 희미하게 흰빛과 붉은빛이 함께 어른거렸다. 붉은빛. 처음에는 단순한 비늘의 반사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빛은 오직 그의 눈에만 보이는 진짜 등급의 빛이었다. 즉, 혈어링어는 단순한 100등급이 아니라 백과적 사이. 특별한 희귀 등급이었다. 두 줄이 보통인 100등급과 달리 무려 3줄의 정보가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마지막 줄에 눈길이 멈췄다. 영어로 진화할 수 있다. 영어. 루청은 조용히 되뇌었다. 이 영어보다 높은 등급인가? 그 생각은 자연스레 트란 노인이 준 설점령의 실을 떠올리게 했다. 실이 적등급이라면 그 실을 뽑아내는 존재는 아마도 설점령, 진짜 영충일 것이다. 유래가 불명확한 탓에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역시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두 번째 문장이었다. 고기가 영양가 높고 맛이 뛰어나다. 루청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트란 노인에게 드릴 선물이 생긴 것이다. 원래는 청가벌을 드릴 생각이었지만 귀함으로 따지면 혈어링어가 훨씬 위였다. 적당한 크기까지 갖추었으니 더없이 훌륭한 선물이었다. 그는 청가벌을 양동이에서 빼내 강으로 돌려보내고 혈어링어를 물에 담갔다. 역시 이 영어는 달랐다. 아까까지 땅 위에서 축 늘어져 있던 녀석이 물에 닿자마자 활기차게 헤엄쳤다. 이 보물을 잡은 이상 더 낚을 필요도 없었다. 두 번에 되어 사투로 체력이 바닥났다. 이 이상 억지로 하면 오늘의 전리품을 집까지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다. 티오난, 이제 돌아가자. 루청은 풀대를 엮어 큰 청가벌을 묶고 왼손에 물통을 들고 오른손에 칼과 낚싯대를 들었다. 오빠, 내가 조금 들게. 티오난이 걱정스레 말했다. 그럼 낚싯대는 내가 들어. 그는 지렁이 통을 티오난의 목에 걸어주고 낚싯대를 어깨에 올려주었다. 천천히 가으 넘어지지 않게. 응. 티오난 조심할게. 그렇게 남매는 한 명은 거대한 물고기를 짊어지고 한 명은 낚싯대를 안고 천천히 마을로 향했다. 예전 낚시터를 지나칠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저물녘 햇빛 속으로 크고 작은 두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루청과 티오난이 낚시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서 낚시 중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시선이 일제히 루청의 등에 걸린 거대한 물고기에 꽂혔다. 루청. 그게 뭐야? 누군가 더듬으며 물었다. 물고기요.
루청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청가버와 혈어링어를 연달아 상대한 데다 지금도 그 무게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기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사람들은 입을 벌렸다. 아무리 그래도 저게 물고기라는 건 다 안다. 문제는 어디서 저렇게 거대한 물고기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사람 크기만큼 길고 꼬리는 땅을 끌며 지나가는 그 물고기를 보자 모두 눈앞이 아찔해졌다. 세상에, 이런 큰 물고기는 처음 본다. 몇 사람이 서둘러 달려와 땀범벅이 된 루청을 보더니 재빨리 물고기를 내려주었다. 자자, 내가 들지.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무리하면 안 돼. 루청은 사양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녹초가 된 상태였다. 설마 이걸 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과대평가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합니다. 대안 형. 무슨 소리야? 대안은 호탕하게 웃었다. 이런 큰 물고기는 처음 만져본다니까. 응. 통에도 하나 더 있네? 이건 또 왜 이렇게 예쁘냐? 그 말에 주변이 즉시 술렁였다. 여러 사람이 나무통으로 몰려들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다. 안에 새빨간 물고기가 있어.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본다. 저 귀족들이 아주 좋아하겠는데? 루청,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두 마리를 잡은 거야? 마지막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루청에게 꽂혔다. 그냥 다들처럼 낚았죠? 루청은 미소를 지으며 티오난에게서 낚싯대를 받아 들었다. 조금 다른 자리에서 했을 뿐인데 운 좋게 두 마리가 걸렸네요. 그 자리가 어디냐? 비릿한 눈빛을 숨기지 못한 한 사람이 바로 물었다. 사람들은 곧장 그에게 곁눈질을 보냈다.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척하는 꼴이 우스웠다. 상황이 민망해지자 그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둘러댔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않나? 너희도 궁금하잖아? 루청은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지만 굳이 개의치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온다. 감출 수도 없었다.